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미중 무역 갈등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JP모건의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중국과 관세 교착 상태는 지속 불가능하며 힘든 과정이 될 테지만 추후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는 저가차를 출시하고 내년 로보택시를 양산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2025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 저가 모델 계획의 순조로운 진행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적극론을 주장하면서도 파월 의장 해임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파월을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하면서 급락했던 미증시는 해임 의사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급등세를 보이며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2% 이상 급등하는 랠리를 보이자 암호화폐 시장도 일제히 랠리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3일 이후 처음으로 9만 1,000달러를 재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으며 시총 2위 이더리움도 7.95% 급등한 1,699달러에 거래되며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실적도 기업들이 대부분 양호하게 나왔었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중국이었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멘트하면서 증시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한 후에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어닝 미스가 난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도지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할지 아마 주목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계속 진행할 거고 5월 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주 1회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코멘트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로보택시와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SNS상에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뉴스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키워드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래 매집이 본격화되면서 XRP에 대한 가격이 3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뉴스 없는 SNS 보겠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대형 테크 기업이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 언론사에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온라인 뉴스법을 2023년에 본격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메타가 근본적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정통 언론이 사라지고 가짜 뉴스들이 SNS를 좀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접해보셨던 뉴스긴 하실 텐데 SNS에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들, 이런 행태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이제 탈진실화의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플랫폼 책임 부재가 만들어낸 구조적 어쨌든 그런 붕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 접근이 이제 차단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 기반인 어쨌든 정보의 질과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현상은 약간 생태계가 이제 진실이 사라지는 어떤 3단계 메커니즘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1단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규제가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뉴스 유통을 차단을 했고 이 대응을 하는 단계였는데요. 빌 C18이라는 캐나다 정부가 이제 언론에 정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 대형 플랫폼에 금전적 책임을 묻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메타가 이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강제 조항을 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든 뉴스 링크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결과적으로 정통 언론이 SNS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뉴스는 사라졌지만 알고리즘은 여전히 작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SNS는 피드에서 뉴스 공백을 대체할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뉴스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채워지게 되니까 공백을 채운 건 AI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선동하거나 극단적인 콘텐츠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언론이 사라지는 공간은 무검증된 어떤 콘텐츠가 채워지게 된 거고 이런 놀이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확산력이나 반응이나 중심으로 되어서 감정적이거나 이런 콘텐츠가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되고 이 틈을 타서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라든가 가짜 뉴스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된 이런 뉴스들이 전혀 검증이 안 된 AI 뉴스들이 이제 채워지게 됐고 AI라든가 이런 콘텐츠가 실제 유사한 비주얼을 제공하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된 이미지가 이번에 됐던 이런 이미지가 왜곡된 맥락이라든가 이제 신뢰가 붕괴된 조작된 여론이 형성이 되고요. 실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마크 카니 사례 같은 경우에 과거 사진은 사실이지만 문맥이 완전히 왜곡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됐고 뭐 성범죄와 어울렸다라는 문구는 사실 무관한 거고 이제 유료 광고가 노출이 됐고 사실 광고는 알고리즘 보상 구조라는 이론까지 따라서 10만 건 이상이 확산이 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됐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메타는 플랫폼이라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고 이제 사실 실제로는 편집권과 광고 유통권을 통제하는 약간 이상한 구조가 되는 이런 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사실 이제 법 자체는 정당했다라고 이제 캐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언론 자체는 이제 이게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제 수익은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언론은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는 플랫폼이 보복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처럼 이제 대응을 하면 약간 좀 안 되는 구조가 되는데 왜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라는 약간 의문이 좀 되고요. 사실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반발이 있었는데 협상으로 해서 수용을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수천만 달러의 어쨌든 보상 계약을 체결했었고 캐나다는 강력 반발을 해서 이제 뉴스 전면을 차단했는데 뉴스 콘텐츠 차단을 하다 보니까 여론이 비판이 되고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굳이 호주는 왜 돈을 내고 캐나다는 뉴스를 차단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호주는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협상 중재권 행사를 했고 메타 구글이 이제 이걸 차단을 예고를 하자 호주 정부는 즉시 이제 법을 개정을 약속하면서 협상을 유도했는데 캐나다는 아예 강제 조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약간 강제 조항을 하고 위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메타가 이 자체를 약간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강제 조항이다 보니까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약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약간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보상을 거부하면서 이제 정치 시그널로 판 자체를 엎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됐는데 약간 이게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협상 테이블을 아예 엎어버리는 게 됐는데 요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요게 강제 조항을 넣는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 부분에 이제 했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저작권이 약한 국가에서는 아예 이제 비용을 하지 않고 뉴스를 유통하면서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고 국가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도 플랫폼 규제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봤고요. 일단 이런 상황은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작용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도적 방지를 위한 조치는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나라별로 보시면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여러 가지 접근으로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가별로 보면 꼭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반발을 했지만 이제 협상에서 수용을 했다는 나라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 협상을 유도해서 이제 일부 자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BBC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라이센스를 체결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있고 미국은 아마 주 단위로 이제 돈을 또 지불하고 있고 이제 법제화가 미비돼서 이제 무료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저작권 지침이 있어서 이제 아예 국가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란가 프랑스는 수익 공유를 체결하고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별로 자꾸 메타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메타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예 의무 조항이면 아예 협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 조항을 하지 않고 수익 조항으로 이제 약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 협상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약간 이게 여지를 좀 남겨두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일괄 강제가 아니고 차등 협상의 방식을 도입하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 빌 18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면 무조건 언론사와 이제 보상 협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메타가 사실상 뉴스세가 이게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초기에 이제 강제성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이거나 지불 협상 방식을 구조를 했다면 아마 협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도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뉴스 같은 경우에 유통제가 공공재 인식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언론 보호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짚어낸 건 맞지만 플랫폼이 사실상 공공 뉴스가 인프라가 현실을 간과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 유통이 공공재라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공공 접근권이라는 법안도 병행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특히 재난이나 응급 정보는 뉴스법 적용해서 이제 명시했어야 돼서 이게 저는 이제 공공재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CG로 받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SNS에서 분명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차단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차단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중소언론사 중심의 어쨌든 지원 펀드도 우선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대형 언론사 간의 어쨌든 직접 거래 구조는 소수에 대한 협정이 혜택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이제 뉴스 유통에 따른 어떤 데이터 기반의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언론에 대한 공동 펀드를 조성했어야 한다면 사실 메타가 직접적인 충돌하기 전에 다층적인 어떤 생태 보호를 구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보면 플랫폼 자체적으로 책임 회피 그리고 규제의 불균형 사이에서 맞물린 결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 독점 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해체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법무부에서 크롬 매각과 관련해서 AI 독점 방지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일단 AI 독점 방지 카드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독점 방지 카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점 방지 카드는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의 독점이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산 인프라의 내재화라는 걸 하나 보시고 유통 및 노출 독점의 노출 알고리즘의 독점을 세 가지 방지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독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방지한다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독점은 이런 것 같아요.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와 동영상 플랫폼과 모바일 OS, 이메일 요걸 한 묶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독점을 가지고 서로가 유통을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어쨌든 행동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이제 알파벳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알파벳과 이제 그 유튜브와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제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걸 서로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AI 학습의 어떤 필수적인 비정형
대규모 데이터를 독점한다 이렇게 이제 판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연산 인프라를 내재화하고 있다라고 약간 내재화라는 게 좀 어려운데요. TPU라고 하죠. 텐서 어쨌든 프로세서 유닛이라는 독자적인 AI 칩 설계와 함께 그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의 자체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AI 모듈 학습을 통해서 이제 비용과 속도 면에서 경쟁자를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통과 노출의 알고리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유튜브를 알고리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의 알고리즘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이제 결과에 따라서 상위에 어떻게 배치하든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의 어떤 시장문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신들이 갖고 있고 이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는 부분을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어쨌든 이번에 방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요게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하겠다는 거고 요거를 어쨌든 수직 통합 구조를 일단은 기술 분리하겠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요거를 이번에 FTC가 손을 좀 보겠다라는 게 이제 큰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있자는 이제 3대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사용자 검색에 대해서 이제 분리하겠다는 것 같고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데이터 접근에 대한 통제는 어쨌든 크롬이나 유튜브, 안드로이드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은 투명화해서 이제 AI 생성 콘텐츠 노출 알고리즘과 광고 관련주는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안에서는 어찌됐든 간 구글 해체 본격화하면서 빅테크 제동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독점 방지 명분으로서 크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판례 전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 판례로 어떤 변화를 앞으로 맞게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이제 논쟁되는 부분을 조금 약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FTC랑 이제 구글이 서로가 부딪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구조 해체를 좀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분할 명령을 좀 하고 있으면서 구글에게 크롬을 분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 해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검색 사업부와 AI 부처 간의 공유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색 도구를 제미나이가 활용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AI 기술을 한 기업이 서로 이제 공유를 못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관해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검색 기록을 유튜브의 시청 기록이나 지메일의 그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구글에서 학습된 기록에 관한 것들을 AI가 이제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이 데이터가 사실 연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구글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검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을 구글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공개해라. 근데 이제 구글은 이거는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 구조가 뭔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이거만 알면 우리가 정말 상단에 검색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FTC는 공개하라는 건데 공개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쪽의 쟁점이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반박은 이런 겁니다. 경쟁이 이미 치열해지고 있다. AI는 누구나 개발하는 거고 오픈 AI나 메타나 엔트로픽 같은 것도 사실은 다양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AI가 과점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수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용자의 동의하에 어쨌든 자기네들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을 해도 서로가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려면 어쨌든 동의를 하게끔 해놓고 이거를 사용한다는 건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은 비밀이지만 투명성을 확보 중이라는 게 약간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어쨌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제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어쨌든 이게 6월이나 늦어도 8월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AI 학습 데이터는 활용은 사전 공지나 이런 것들 의무화는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완전히 분할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할이 되면 이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크롬이 떨어져 나가면
사실은 구글의 가치는 엄청나게 알파벳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크롬이 가지는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기업 해체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조치보다는 소프트한 어떤 구조 개선이나 공공성 확보할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건 배제할 수는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사하거나 검색 AI나 이런 법적 분리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나 FTC는 어쨌든 본보기를 한번 보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수백조 할 가능성이 정말 높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구글과 관련된 내용까지 잘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서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청소년 보호 기능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자사의 인스타그램에 AI 기반 연령 탐지 기술을 확장을 해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계정의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아동 대상 범죄나 혹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화돼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치가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앱 둘 중에 어느 쪽에 책임이 좀 더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매우 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 문제는 사실은 이제 플랫폼이나 뭐 이제 예를 들면 인스타라든가 이제 앱스토어, 이제 구글 플레이어나 이제 애플의 이제 앱스토어 같은 책임 소재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약간 철학적이거나 이제 디지털 시대 이제 어쨌든 권력 책임 분산에 대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 청소년 보호에서 이제 플랫폼인가 유통 경로에는 앱스토어인가라는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약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한다면 콘텐츠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운영의 실질적인 통제권 보호에 있어서 플랫폼이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에 메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시간의 제한에 대한 어떤 주체가 플랫폼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알고리즘이나 노출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어쨌든 이 사용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런 부분을 책임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통제권이나 이런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르면 이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정책적이나 최전선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주장이 있으면 이제 메타 쪽에 책임이 있고요. 아니면 앱스토어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면 접근권을 부여하는 관리자 유통이 이제 이쪽에 이제 책임을 진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 심사를 권한을 보유하거나 모든 앱은 출발 시점부터 앱의 정책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연령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책임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책임을 주는 게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쪽에 대해서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단독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즘 시대는 이제 공유 책임 체제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저크버그가 자꾸 자기 쪽에 책임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쪽에 이제 앱스토어나 아니 애플 쪽에 자꾸 이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쪽에 다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메타는 AI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한다는 걸 홍보를 하면서 계속 앱스토어 쪽에 이제 이런 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책임을 이행하는 프레임 쪽에 강조하는 것 같고 구글은 이쪽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반박을 하고 있으면서 앱 접근에 대해서 자신들이 넘기는 전략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거는 단순한 책임 전가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고 누가 사용자의 시스템의 중심을 갖고 있는 약간 권력의 어쨌든 이게 쟁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쪽 한쪽의 단독적인 책임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공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 전문가들은 아이들은 이 알고리즘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로서 어떤 부분들을 좀 미비책들을 좀 준비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게 예전에는 좀 국가나 나라들이나 책임을 좀 안 묻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막 나서기 시작한 건 이게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가 데이터화되기 좀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화됐고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수면장애 이제 약간 이런 것들 극단적인 이런 것 수치가 SNS 사용량과 통계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라는 게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앱이라든가 앱스토어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으면서 정신 건강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구조화에 의한 사회적 질병이라고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실제 범죄와 폭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연관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주체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술이 복잡해지고 원인이 모호해졌지만 이제는 어떤 기능이 누구에 설계됐고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했는지 추적이 가능해졌습니까? 분명하게 이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플랫폼이 그동안의 책임을 좀 회피해 왔습니다. 뭐 책임을 회피해 왔고 이제 메타라든가 틱톡이다 유튜브 등이 우리 게시판은 제공해 본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 뭐 사용자들에게 있다 논리로 이제 해왔는데 그러다 실제로는 이제 노출 순서라든가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을 했고 그다음에 연령 책임의 통제라든가 광고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폭로자들이 나오면서 실제 이들의 책임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되면서 이렇게 됐고 실제 이제 보호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선택적 책임이 아니게 되면서 이제 이들에게 책임을 짓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이제 뭐 단일 조치로는 좀 무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설계나 다층적인 어떤 실질적 보호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령 감지 기술이나 실효성의 이제 이런 것들로만은 불충분한 것 같고 메타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스템이 좀 도입이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앱스토어의 어떤 레벨 차단 효과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스크린 타임 기능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메타의 연령 감지 기술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도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설계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틱톡이 EU랑 같이 하는 이런 기능이 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향후에 좀 나오면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고 단일 장치로는 부족해서 이제 부모나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덧붙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알고리즘의 좀 책임성의 의무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보호라고 명문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향후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뭐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 변경이나 스크리닝 시스템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 자체가 윤리적인 감수성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주제는 어센드 910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국을 향해서 대중 반도체에 있어서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H20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엔비디아를 좀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좀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와중에 화웨이의 910C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수출 통제를 하면서 이제 910C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패권이 무기화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반도체가 아닌 지정학적인 의미로 부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중국 자체 AI 생태계 구축에 강력한 어쨌든 정당성이 부여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디커플링이 현실화되자 중국은 이제 기존의 반미 기술에 대한 자립 담론에서 실제 수요와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칩의 프레임이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와 일체형의 어쨌든 내수 생태계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정당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하웨이가 어센트 910C가 정치 기술의 상징성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GPU 스펙트만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 칩은 미국 통제 없이도 자체 AI 모델을 훈련 운영할 수 있는 상징이 되고요. 하웨이는 기술 주권의 대체자이자 이제 디지털의 민족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재정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중 질서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웨이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어쨌든 AI 칩 생태계가 이념적 제도적이 분리가 되면서 어쨌든 디지털 냉전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하웨이가 새롭게 부상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화웨이가 이제 다음 달에 910C GPU를 대량 출하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어제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옥죄일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반도체를 자립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데는 실패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인 건가요? 저는 사실 이게 많은 언론들이 사실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성공을 거두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프고에서 어쨌든 우회에서 이제 AI 칩을 수급해서 이제 이게 어센트 B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B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볼 때 사실상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자립화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의문이 되는 게 있었고요. 어센트 C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자체 공정에서 이제 7나노 공정에서 제조되지만 사실상 EUV라고 해서 이제 억지로 구현된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성능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소비 전략이라든가 이런 일관성에서 TSMC의 이제 5나노나 3나노의 기술 격차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미국이 막아놓은 형태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회에서 받지 않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첨단 AI 칩은 어쨌든 TSMC나 ASML 장비가 없이는 장기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양산 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두 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양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 직접 만든 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칩을 만들 수는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약간 의문이 들고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절대 의존을 해야 됩니다. 미국산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AR 칩을 설계하려면 사실은 전자 설계 자동화 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필수인데 미국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중국 기업이 사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산 전자설계의 어떤 이런 것들은 아직도 RSCAV 수준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준에서 칩을 만들려면 기술 설계자가 다 필요한데 이 설계가 사실 펜과 종이를 로켓 끓이기 수준의 이게 필요한 수준인데 이 설계로 과연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AR 칩 설계는 칩 그 자체가 아니라 생태계를 의존해야 되는데 중국이 사실은 중국 자체의 어떤 생태계가 있는데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엔비디아가 주는 칩들을 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 H20을 자꾸 원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 호환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쿠다 환경의 이런 환경 칩을 좋아하는데 이 환경 칩을 수천 개 AI 프레임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것들이 뭐 딥시크라든가 이런 칩들이 사실 이게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선호하는데 하웨이가 하는 이런 칩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호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든 칩들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학습이나 재구축하는 시간이 이제 화웨이가 만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런 칩들로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칩만으로 AI하는 것은 약간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칩 개발 툴, 모델 최적화 커뮤니티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경쟁 가능한 AI 칩을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들로 가능할지는 약간 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들이 사실 좀 약간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IP를 회피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성능 CPU와 GPU를 설계하는 수천 건의 국제 특허와 이제 라이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 기업이 진짜 자체 설계를 하더라도 ARM의 아키텍처와 영국 기반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압력이 가능하고요. 지금 그다음에 그다음에 RSCV라는 그 오픈 소스는 가능하지만 성능이 좀 일단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GPU의 텍스트라든가 연산이라든가 메모리 캐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의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피 설계는 가능하겠지만 성능 저하라든가 뭐 리소스라든가 소송이 지금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삼중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법적 문제라든가 경쟁성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게 글로벌 공급이 가능하게든가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미국, 대만, 한국의 어쨌든 반도체 산업이 3, 40년 동안 누적했던 거를 단시간에 한두 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양산 체제에는 사실상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선언적 의미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게 저는 칩은 만들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아직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금은 조금 약간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H20을 원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주문하지 않았을까. 다만 지금 히토류를 아마 이제 하기 위한 이걸 선언한 건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만약에 이제 관세 정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빅딜을 통해서 아마 H20을 다시 수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칩은 설계할 수 있겠지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어센드 910C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H100에
엔비디아 H100의 한 60% 정도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고요. 추가적으로 어센드 920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양산 예정까지 있어서 로드맵은 일단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프로나탈리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출산 장려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5,000 아기 보너스 같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아기를 상품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봐야 할까요? 뭐 단순히 개인 행보로 약간 위험한 것 같고요. 일단 인구 정치와 이제 기술 우생주의가 결합된 약간 21세기형 사회 설계 논쟁의 신호탄? 예,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국가 전략의 시대가 된 것 같은 약간 인구 감소가 시스템의 붕괴의 서막으로 보는 약간 이런 시각이 아닌가 그런 것 같고요. 인구 감소가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 복지 시스템의 붕괴, 국가 안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머스크는 인류 최대의 위기를 출산율 하락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백악관에서 이제 제안하는 $5,000 아기 보너스 등 사실상 인구를 자산화하는 인센티브가 설계이자 미국판 인군 생존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출산율이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레버리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기를 낳는 행위를 기술화하고 이제 공공재화, 상품화하는 사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체외 수정이나 낭자를 냉동화하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등 어쨌든 출산은 더 이상 자연적 행위가 아니라 기술적 결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하되 인간이 정책 도구를 하는 순간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식 네스탈리즘이 이제 새로운 우생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산을 장려하되 누구를 어떻게 왜 하는 철학적 질문이 좀 불가피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머스크는 고지능적인 어떤 고성과 고인줄 약간 인재들을 번식과 출산을 해서 약간 이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데서 강박관념을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분의 약간 생각을 사고가 정책이 됐을 때 약간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산을 약간 계급화하고 번식 가능한 약간 기회로 자산을 삼고 있는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출산을 권리가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약간 삼는 약간 이런 느낌의 위험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회의 생명 구조가 상하 계층으로 자꾸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제 여성의 출산을 자꾸 도구화하고 있고 약간 이런 걸 있고 약간 이분이 약간 이거 기술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기술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 AI로 다 분리를 하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자유가 아니라 출산을 유도하고 있고 목표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약간 경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능과 생산성의 기준을 현대의 우생주의를 자꾸 유입을 하고 있으면서 약간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명 설계를 자꾸 엘리트화하고 이게 약간 도태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류의 어쨌든 절명의 위기를 기술적 해결로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약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강박관념이 계속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문명 유지의 핵심은 이제 생산 가능한 인재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명의 뛰어난 인재가 전체를 다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출산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능과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번식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위험합니다, 이분.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생산 장려로는 위기의식에서 이제 비롯된 거고요. 사실 이제 미래지향적인 약간 철학적인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있으면서 인간 존엄과 사회윤리를 위협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 거를 자기가 정하겠다라고 약간 생각하고 있고요. 문명의 개입을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출산 정책은 지능의 자산과 재생산을 국가 전략적인 산업으로 바꾸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가 설계하는 미래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인간적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하고 또 사회가 평가하는 일로 지금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출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좀 해결하게 된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약간 출산을 이제 그 사회 권리로 약간 재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약간 전략 산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제 생명을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약간 살 수 있는 환경처럼 약간 만드는 걸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 프레임도 약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뭐 확장할 수는 있겠지만 윤리가 없으면 이제 이게 정말 힘든 삶이 되니까 퍽퍽한 삶이 되니까 모든 계층을 약간 이제 뭐 약간 윤리적인 설계를 해서 좀 약간 살기 좋은 환경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여성을 약간 많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서 많은 약간 이런 생계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동참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구조 같은 것들도 약간 어떤 성과 유동이 아니라 기회 보장형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달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상품처럼 이렇게 거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로 이제 안정된 보육 시스템이라든가 젠더의 평등한 직장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주거 보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육아 직원 이런 형태로 바꿔야지 단순히 5천 달러를 준다. 이건 약간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구조 자체를 좀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지 말고 사실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이건 우리나라에서 좀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이제 아이를 낳거나 이러면 뭘 많이 주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구조가 이제 이게 나오면 정말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많이 나을 것 같으니까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출산과 인구 문제는 사실 이렇게 계산적으로나 이게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상을 하거나 나오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만으로 정말 행복하면 정말 많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해법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이 자라나고 이제 꿈꿀 수 있는 세상만 된다면 정말 많이 놓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떤 단순한 해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5번째 키워드까지 마무리하고요. 6번째 넘어가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우버 FTC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핵심을 보면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청구 그리고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건데요. FTC 입장에서는 우버가 구독 서비스인 우버원을 활용을 해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사건이 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원래는 한 25달러인가 35달러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매달 9.9달러 정도를 내고 1년을 따지면 거의 100달러가 넘는 돈을 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소비자를 속였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2기가 첫 빅테크 소송의 규제 복귀에 어쨌든 깃발을 꽂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앤드류 퍼거슨 이제 위원장이 사실상 총 공격 대상이 우버라는 게 이제 상징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플랫폼의 구조 개입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거라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 청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뭐 자기가 이제 가입을 했을 때 25달러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고 보니까 매달 자기 돈에서 거의 10달러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함정에 대한 법적 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설계 자체가 이제 권력 도구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FTC는 다크 패턴이라고 하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소비자의 의도와 선택을 방해하는 디지털 설계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사실 제소를 하게 된 거고 만약에 밝혀지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 결제고 이제 해지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해지 방해 구조가 모든 구독 경제 플랫폼의 이제 확산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해지를 되게 안 보이게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해지를 막 안 보이게 해놓은 약간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퍼거슨 이 FTC가 전략을 설계 윤리를 동시에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가 이제 빅테크가 이제 규제 공백기를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버와 FTC 사이에 있어서 제소 내용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빅테크 규제 서막이 좀 열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빅테크 규제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사실 이 우버의 다라 코사히라라는 이 CEO가 그 트럼프 취임 전에 100만 달러를 일단 기부했어요. 그리고 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근데 이게 우버가 첫 시범 케이스라는 게 전 되게 의외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FTC가 규제 전략의 어쨌든 독립성과 어쨌든 강도가 천명하라는 계산된 메시지라는 거 되게 의외인데, 정치적 기여는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호관계가 무력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FTC가 이제 백악관의 어쨌든 친소를 상관없이 정치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규제에서 어쨌든 이 저항이, 정치적 저항이 우버가 좀 적은 기업입니다. 로비나 이런 소비자 피해가 명확하고 정치적 반박이 적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적은 기업인 것 같고요. 정치적 파열이 없고 제재 근육이 약간 적은 기업을 타깃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버는 사실 디지털 설계의 악용 사례로 집약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3천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사례가 많아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많다 보니까 민원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쨌든 문제가 보이면서 법적 선례가 부족했던 UX가 약간 전면화되었던 기업이고 피해가 많은 기업이니까 고의성이 좀 많다고 판단한 것 같아서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례가 좀 많은 것 같고, 우버가 플랫폼의 핵심 노트를 갖고 있는 만큼 그만큼 위험 통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판례가 되면 이게 규제의 선례가 된 만큼 이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작이 되면 요걸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다는 타깃이 된 것 같고, 이 원칙이 되면 좋은 본보기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게 겨냥이 된 건 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를 감시한다는 원칙이 될 것 같고 요거의 방향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판례가 곧 선례가 되면서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본무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34대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상원은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그의 임명을 승인했으며 이번 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따른 결과입니다. 애킨스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며 SEC의 전통적 역할인 자본 형성 지원과 공정한 시장 유지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ETF 승인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임자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애킨스는 보다 열린 접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SEC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다양한 알트코인과 밈코인을 포함한 72건 이상의 ETF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애킨스 위원장의 친시장적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등 주요 기업에 대한 SEC의 수사가 잇따라 종결되며 분위기는 한층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SEC가 어떤 방향으로 규제의 균형을 잡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실행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는 이더리움 가상머신 대신 오픈소스 명령어 체계인 리스크5 기반 구조를 도입하자는 내용인데요. 부테리는 이를 통해 실행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복잡해진 시스템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스크5는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성능 최적화에 유리해 이미 일부 프로젝트에선 최대 100배 가까운 효율 향상 사례도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ZK 증명 환경에서는 기존 EVM 방식이 병목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에 리스크5를 적용하려면 기술적 검토와 장기적인 실험이 필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메인넷의 실행 성능 저하는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테린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를 레이어 1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풀이되며 향후 이더리움 구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이후 최대 순유입액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4월 21일 기준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상품에는 총 3억 8,130만 달러, 우리 돈 약 5,416억 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고치이며 올해 들어서는 1월 30일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당시 1월 30일 순유입액은 5억 8,810만 달러였습니다. 특히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하루 동안 약 8,760만 달러, 한화로 1,244억 원의 유입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ETF로 꼽혔습니다. 이번 순유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전쟁과 ETF 시장 전반의 부진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은 모두 2% 넘게 떨어지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에는 자금이 몰리며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셀 USA가 나타나면서 정말 낙폭이 심했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 낙폭을 만회를 해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더 환호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잠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셀 USA와 다르게 어제 우리 시장은 좀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정책 관련주들도 좀 잘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보였었는데 어제 다르게 또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좋게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3%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0.9% 상승 출발 예측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잘 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좀 급등하면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참 오랜만에 기간 조정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V자 반등의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한 6거래일 거치고 나니까 역시나 상승폭이 좀 나오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역시나 미국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미국을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에는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상호 관세라는 폭탄을 투하해놓고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료가 나온 다음에 6거래일 정도 이제 우리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에는 더 이상 관세에 대한 그런 리스키한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분명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한번 참고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거와 거기다가 경기가 침체되는 거를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루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침에 나온 속보를 보면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또 얘기를 바꿨고 거기다가 중국에다가는 뭐 백기투항은 아닙니다만은 먼저 조정, 화해의 제스처를 좀 보내놨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 대해서도 상당히 말랑말랑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조금씩 적어지다 보면은 가장 먼저 갈 만한 섹터는 역시나 기술주 섹터인 반도체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결국엔 지금 시간외 장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알파벳 등 우리가 흔히 말했던 M7이라는 기술주 빅테크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걸 보면 아마도 오늘 우리 정규장이 시작이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중심의 모든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서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의 어저께 뚫지 못했던 2,500포인트까지도 오늘은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를 좀 해보는 오늘 아침 시장이지 않을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좀 좋은 흐름, 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수록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 좀 큰 기업들이 잘 움직일 것이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는 테슬라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무역에 대한 협상에 이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가 다시 또 3% 강한 흐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또 반등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주식이라는 게 참 오묘하고 재밌는 게 네.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한 2주 전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측치보다도 실적이 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규장에서도 올라갔고 물론 정규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정규장이 끝난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왜 또 주가가 올라가냐? 네. 이거는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네.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적을 발표하고 난 뒤에 어닝콜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현재 미국 행정부의 공무원 임시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5월 달에 자기가 마무리를 하고 빠르게 테슬라로 복귀하겠다라는 거를 봐서는 주가를 좀 방어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가 올해 연말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그 부분도 일정대로 일단 저가형 자동차를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자체는 일단은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당장의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고점에서 한 44%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 반등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복귀하면서 이제는 좀 드라마틱하게 테슬라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닷지를 그만두고 테슬라로 복귀하겠다라는 그냥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좀 오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뭐 상황적인 모멘텀 그런 이슈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늘은 반등을 해준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는 좀 관망세인 자세 필요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4%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다 보니까 작은 기사 하나에도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반도체주의 약세 속에서도 그래도 2,480선을 지켜내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여러 등장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 더해서 하이닉스와 조선주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과연 오늘의 시장 상황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가량 상승해주면서 2,519.7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500선을 올라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1.14% 상승해주면서 72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좀 훈풍이 깃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6%가량 상승하면서 55,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의 전자 폐기물 규제를 놓고 현지 정부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어제 좀 들려왔고요. 또 한편 삼성전자가 이 기기에 구글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대가로 거액을 수령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살펴보시면 2.8% 거의 3% 가까운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8,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내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마이크론이 12단 HBM3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제 SK하이닉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역시나 2.8%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12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결국은 철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0.84%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의 제도약을 위해서 2027년까지 신에너지차 6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첫 모델인 일렉시오를 양산하겠다라고 밝힌 점,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현재 나머지도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살펴보시면 0.48% 소폭으로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나 1.6% 올라와줬고요. 셀트리온 0.89%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 쪽의 빅 이벤트죠. 내일 25일부터 열리는 미국 아마케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를 하면서 이 그간의 기술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기아도 현대차의 흐름에 맞춰서 1.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금융주들의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KB금융 1.3% 강세 보이면서 현재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만 보합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38만 9천 원 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바이오주들 어제장에서는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강세 실현하고 있습니다. 2.3에서 6%가량 강세 실현해주고 있고요. HLB 오늘 0.75%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장에서는 0.35% 약보합권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1.95% 현재 1.7%가량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휴젤과 클래시스 살펴보시면 오늘 소폭 다시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네, 어제장에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1.16%대 강세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이 미국 암학회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이런 항암 신약 관련해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펩트로는 0.68%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코오롱 티슈진도 0.21% 강보합권에서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세계 골관절염 학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는 코오롱 티슈진도 함께 앞으로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23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또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을 돌파했습니다. 1.4%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9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장 전에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반도체 투토 오늘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3%로 더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이 2,500포인트를 뚫으려면 네. 역시나 우리나라의 강장 양어깨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굳이 그 친구들이 이제 매출 시가총액 비중이 커서도 있지만 네. 거기에 따르는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단들의 코스닥에도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장을 딱 이렇게 한 줄로 좀 평가를 드리면요. 관세 때문에 여태까지 눈치 봤었던 테마들이 올라갔고요. 관세 때문에 좀 우리는 관세에 영향이 좀 없을 거야. 관세 무풍지대일 거야. 우리는 내수 쪽에만 집중이 돼 있어. 라는 종목들은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렸던 뭐 경기방어주의 대표격인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이마트 같은 종목들은 오늘 시장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보합권에서 좀 재미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간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시장을 눌러줬을 때 가장 잘 갔던 섹터는 역시나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 섹터도 오늘은 역시나 관세에 대해서 약간은 유화적인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선도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이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뭐 강보합권이라든지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그래도 시장은 자체는 좀 전체적으로 2,500을 뚫어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기는 한데 수급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부분이 현재 6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300억, 그러니까 양시장, 현물 한 900억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역시나 선물 쪽에서는 매수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좋게 보는 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급격히 작아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외국인이 지금 뭐 판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외국인의 이 수급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여기서 하루에 한 2천억, 정말 적게는 2천억 아니면 최소 3천억 정도만 매수가 들어오면요. 시장은요. 지금 2,520포인트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은 현재 2025년도 올해 들어와서 지금 1분기 조금 지났거든요.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외국인이 정말로 하루에 2천억, 3천억 정도만 들어오더라도요. 시장은 지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해 시장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상당히 상승 추세 초반 정도에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지금 오늘은 좀 선물 시장에서 1,000억 원 정도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은 완화된 모습을 보여지니까 부품지대에 있던 종목들은 조금은 오늘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움츠렸던 기업들이 조금은 기지개를 켜주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가장 강하게 오늘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특히나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HBM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또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올라와 줬을 때 조금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되게 불안정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반도체 쪽으로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하이닉스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보통 하이닉스는 19만 원, 아무리 낮게 잡아도 19만 원, 아니면은 보통 20만 원대에서 많이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만큼 주가의 위치가 지금 조금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 물론 오늘 3% 넘게 상승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에 대해서 아마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정말 잘 얘기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압도적으로 일단 HBM의 절대 강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챗 GPT로 그 지브리 놀이라고 하죠. 자기 사진을 가지고 지브리를 바꾸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보면요. 사진 한 장을 지브리로 바꾸려고 그러면 한 픽셀까지도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서 GPU가 녹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픈 AI의 샘 올트만도 계속해서 트위터에 올리는 게 GPU가 녹고 있다. 그럼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의 하이닉스의 성장성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번에 영업이익이 아마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6조 6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7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건 1분기에만 7조가 나온다는 건 굉장한 큰 성과고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5세대 HBM3E는 이미 포화 상태 주문이 올해 꽉 찼다라고 나와지고 있고 그다음에 6세대인 HBM4도 현재 계속해서 생산 설비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HB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반도체 요즘에 뭐 AI 가속화 센터 뭐 이런 게 일정이 연기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이 HBM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수요가 나오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 3% 올라갔지만 저는 아직도 하이닉스의 주가는 충분히 싸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올라왔던 반도체 섹터이니만큼 한번 짚어봤고요. 또 어제도 잘 갔었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 정책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SK 이터닉스에서는 풍력 에너지에 19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에서도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11% 강한 상승까지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시장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풍력이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6월 3일 날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는 아니지만 정책주로 좀 몰려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풍력이라는 거는
거는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은 각광을 받을 만한 섹터가 아니고요. 풍력이란 거를 조금 더 들춰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풍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바람도 정말 많이 불어야 되는 거고요. 일정한 풍속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풍력 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그 풍력 타워를 한번 지으려면요. 그 풍력 타워를 짓는 건설 비용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한번 짓고 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전환해가지고 뽑아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풍력은 오히려 물려있는 분들이 요즘에 상승을 했을 때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태양광은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 중국의 관세, 그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덤핑해서 많이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앞으로 태양광 쪽에 대해서 훨씬 더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중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나 전체적인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더 큰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가장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신다면 태양광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시장 되게 좋은 만큼 오히려 좋을 때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불안정한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의 체크 포인트를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올라갈 때도 고민이고 그러니까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고민인데요. 네.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좀 즐기시는 게 좋다. 네, 즐기시는 게 좋고, 저는 2,5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일단은 수익이 나신 섹터가 있으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정말 유화적인 제스처를 오늘 아침에도 정말 부드럽게 나왔지만 상대는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의견을 바꿀 수가 있어서 저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수익이 나셨으면 네. 수익 실현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천천히 보자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안에 좀 빨간불이 강하게 켜있는 종목이 있다면 수익 실현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TV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에서 오랜만에 또 반등을 시연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을 같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양시장 지금은 조금 줄였네요.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3%입니다. 일단 양시장에서 현물은 빼고 있고 선물은 플러스권
찍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어제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지금 순조롭게 출발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전전날에 이제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을 때 어제 굉장히 좀 보합권에서 잘 버텨줬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매크로 환경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미증시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외인들이 677억 원대 매도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현재 458억 원대 매도 상황인데 지금 기관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 한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상승폭에 좀 제한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시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1,500원 선은 이제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1,400 초반대로는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작년 9월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1,300원대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제 1,427원대에서 굉장히 높은 환율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우리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4개월 동안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거의 20조 원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우리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에 외국인들이 좀 크게 한번 좀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미증시 영향에 따른 어떤 단기적인 상승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짓눌렀던 부분들이 이제 관세라는 키워드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쪽에서 미국과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협상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은 145%가 아니라 그 이하로 많이 낮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제 안도감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로 좀 깔리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시름 저도 놓았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이런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조금 특징 섹터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좀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전력 설비 쪽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또 여전히 바이오 쪽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펌핑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도 상당한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렸던 이런 컨텐츠라든지 엔터 쪽은 조금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되는 시점인 만큼 그동안 관세 때문에 못 갔었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오늘은 좀 수급 쏠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2차 전지 쪽도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젯밤에 테슬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프리마켓에서도 5% 이상대의 상승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건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별 실적보다 매크로 환경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런 관세 완화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었어서 테슬라도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았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사실상 이제 테슬라의 흐름을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저는 반도체 쪽이나 또 이제 개별 바이오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 먼저 봤을 때는 달러원 환율이
1,427원 50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43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환율이 내렸다 하지만 달러 약세 현상으로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일단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모두 다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 이제 테슬라 실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닝 미스가 났고요. 컨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더 중요할 텐데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5년 내 100만 대 납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저가형 전기차 그리고 내년에는 로봇 택시를 출시하겠다라고 컨콜에서 일단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테슬라랑 연관돼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 커플링 되는 현상이 좀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컨콜에서 나왔던 코멘트 로봇 택시 그리고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미리 주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제 그 결국 AI의 종착지는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당연히 이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거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얼마나 이제 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가가 상당한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여를 하기보다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테슬라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더 펌핑을 받은 것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인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도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좀 어떠한 단기적인 그냥 기대감 정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뭐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극소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부품 관련주, 특히나 이제 감속기 쪽은 오히려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한 시점이지만 나머지 아무래도 휴머노이드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지금 R&D를 투자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일회성 비용이 훨씬 더 좀 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테슬라가 더 이상 이제 전기차 기업인 것은 아닙니다. 뭐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 유틸리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저는 이 로봇 쪽에서도 사실상 이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또 이제 중국과의 경쟁은 또 이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샤오펑이라는 기업이 이제 그 옵티머스를 잡기 위해서 본인들도 이제 엄청나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 구도가 더욱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게 이 전기차도 사실상 우리는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해서도 1위가 될 것이다라고 뭐 예상을 했었지만은 지금 이미 BYD랑 격차가 벌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던 부분들이고요.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BYD 쪽이 가격이 단가가 2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 BYD에 대해서 지금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역시도 뭐 이러한 구도로 좀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 가치는 높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점유율을 얼마나 또 달성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AI의 종착지는 로봇이지만 여전히 이제 숫자로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기업 섹터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수주라든지 장기적인 어떠한 그런 펀더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로봇주들을 보게 되면은 뭐 2달 만에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고점 대비 뭐 5, 60% 빠졌다가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눌림목이 강한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목표가 2, 30%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정말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처럼 길게 가져가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로봇, 자율주행 쪽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자율주행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숫자가 좀 뒷받침되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로봇 쪽도 오늘 일단은 테슬라 실적의 컨콜에 영향을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 SPG,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 TXR 로보틱스도 한 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상으로는 2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이니까 아마 오늘과 내일 새벽 사이에 좀 벌어지게 될 텐데 미국, 우크라, 유럽 23일에서 런던에서 2차 회동이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게 개전한 이후 처음 있었던 코멘트였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었고요. 어제 오전에 이제 저희랑 같이 친환경 관련주들 좀 살펴봤었는데 여기 있던 수급들이 오후장 들어서는 우크라 재건 쪽으로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목이 좀 봤을 때 강세 보이는 종목들 크지는 않은데 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몇몇 가지가 좀 보여서요. 재건주들에 대한 시선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재건 쪽은 한번 그래도 우리가 트럼프 정권 시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0%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어떤 정황상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트럼프 임기 내에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처럼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살짝 이제 정책 테마에 밀려서 소외되어 있을 때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재건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부터 해서 그 이상까지도 많은데 웬만하면 이제 1,000억 원대 미만은 좀 회피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왜냐면 그 이제 이상의 종목들 탄탄한 것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 등등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 현대로템을 조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방산 쪽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은 방산만큼 높은 게 이제 철도랑 인프라 쪽입니다. 근데 여기 수주도 최근 들어서 모로코인가요? 그쪽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또 이제 달성한 바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방산만큼 잘하고 있는 게 또 이제 철도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방산주들 보면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러우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여기서 모멘텀을 더 크게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종전이 되게 되면은 다른 방산주들은 한 번 정도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크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엔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철도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쪽 이제 철도 쪽에서 재건 관련 테마로 다시 한번 좀 엮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방산과 어떠한 그런 이제 철도 쪽 그리고 인프라 쪽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현대로템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도 제가 시장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그 관세 무풍지대 쪽이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완화 기대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관세 무풍지대로서 최근에 이제 불렸던 만큼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또 한번 좀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한번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크라 재건 쪽도 여쭤봤고요. 일정상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대로 체크를 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순매수 상위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기관이랑 같이 한화오션 같이 담아가고 있고요. 또 공통으로 보이는 게 LIG 넥스원도 자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대로템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기관 쪽에서 2위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는 거 체크됩니다. 역시나 철도에 대한 모멘텀 같이 좀 방산 플러스 철도까지 모멘텀이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알테오자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상위 5위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AACR이 지금 현지 시간으로 25
5일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최 앞두고 나서 애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또 개별 호재에 따라서 급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본다면 유한양행, 리가캠, ABL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하락합니다. 0.51% 하락세 보이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공통으로 담아가는 종목들이 하나오션이랑 LIG 넥스원 좀 보여서 조선 방산 엮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으로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평선은 지켜내면서 차트상 그림 좀 그려지면서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1년 내내 들었던 말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고밸류다라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마침 쪽 조선은 이번 주 후반에 실적 시즌이라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절반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면서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이제 방산보다는 조선 쪽은 앞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시 항상 차익 실현 매물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지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절반 매도를 하시고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기초 체력 자체가 조선이든 방산이든 굉장히 좀 탄탄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 관세 때문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었고요. 지금 둘 다 이제 슈퍼사이클인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한 차례 더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걸로 인해서 한 번 더 펌핑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하반기는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우상향 기조는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그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정고점을 계속해서 좀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방산 중에서는 그래도 조선 쪽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수익은 좀 실현하면서 같이 챙겨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이제 순매수 살펴봤는데 이제 순매도 쪽을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도 1, 2위 종목이고요. 기관 순매도 쪽에서는 2위가 지금 SK하이닉스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일정상 내일 SK하이닉스 발표가 있는 상황이라서 잠깐만 보고 갈 텐데 삼성전자처럼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컨센이 6.5조에서 6.7조 이상 나오는 곳도 좀 있긴 하던데 발표 앞두고 하루 전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일단은 너무 높게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조금 보유를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제 진짜 고점 부근 한 22만 원대 네. 이상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저는 좀 추가 매수를 해도 좀 좋은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뭐 어제 엔비디아가 2% 그쵸. 올라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내일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뭐 잘하면 7조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일 이제 서프라이즈 격이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내일은 조금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감안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주들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옛날만큼 그렇게 뭔가 크게 반응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더 실적이 예민한 편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좋을 거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비슷한 게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적이 매번 이제 서프라이즈격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크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HBM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고성능 GPU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독보적으로 이제 MRMUFO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연도 내내 실적이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매크로 환경이 더 크게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우려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조금 하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중국 관련해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제 빅테크주들이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는 있어서 이제 하이닉스도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시에는 저는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당장에 엄청난 상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충분히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쯤에는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위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내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눌렸을 땐 오히려 지금 구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게임 쪽입니다. 일단은 3, 4분기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 이슈도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역시 게임도 엔터도 같이 받아가는 쪽 중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무형자산 쪽은 또 관세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 지어본다면 또 긍정적인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친환경은 어제부터 저희 개장하고 나서 좀 살펴봤던 이슈기도 한데요. 어제 이제 석탄 발전 폐쇄랑 탈플라스틱 로드맵 관련된 이슈로 주목을 좀 받았었고 내일 일정상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신안 해상풍력 관제센터 방문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선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풍력 쪽도 오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전력설비입니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실적도 발표가 됐었는데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내러티브는 좋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목표가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이슈 속에서 좀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어떤 테마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좀 눌리고 있는 게임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셨지만은 뭐 이제 관세 무풍지대 사실 이것보다도 저는 한한령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게임주들은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 보면은 크래프톤 말고는 지금 올라가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한한령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또 시프트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2대 주주가 텐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관련 게임 기업들의 이제 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뭐 신작에 대한 부재도 있지만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좀 가로막혔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2대 주주가 텐센트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굉장히 좀 용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거대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굉장히 좀 용이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그 IP가 또 니케라는 게임이 있었죠. 요게 이제 앞으로 진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한 2분기에서 3분기부터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이제 IP도 콘솔로 좀 출시를 하게 되면서 PC 버전까지 확장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동안 게임사들이 겪었던 뭐 신작 부재 이 부분도 해결이 됐고요.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 한번 조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무풍지대로서 게임 엔터 저희 주목 많이 했었는데 게임주 중에서도 특히나 시프트업, 텐센트가 또 주주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진출이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조금 더 쉬어가고 있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급등에 성공해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여전히 빨간불 켜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0.95% 상승해주면서 2,510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0.6%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으로 720.4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에서는 기관만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3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모두 매도를 출회하는 모습,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그 폭이 조금 더 커서 820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은 525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현재 외국인만 팔자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387억 원, 현재 4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480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아주 소폭이지만 9억 원 물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정밀 업종이 2.2%로 좀 강세를 실현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정밀 기기 쪽에 포함되고 있는 이 K시텍이 최대 주주 128만 주 공개 매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해당 업종도 함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기전자도 오늘 강합니다.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투탑의 강세 속에서 또 전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오늘 전기전자 쪽 강한 모습, 뒤이어서 섬유의복과 화학, 제조업, 기계 연이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시면 의약품 쪽이 1.23%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 0.8%가량 또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금속 광물에서는 정책 테마주로 올랐었던 성신양일 같은 이런 세종시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물량이 빠지면서 현재장에서 조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이어서 종이 목재와 음식료품도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업종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현재 비금속 강합니다.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뒤이어서 화학과 일반 전기전자도 1.5% 이상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속도 소폭이지만 1%대 이상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하락하는 업종들, 지금 기타 제조가 1.8%대로 좀 낙폭이 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 쪽이 또 1%대로 약세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유통 쪽도 오늘 0.14% 소폭이지만 좀 빠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거래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현재 대원전선이 1위를 기록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력설비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종목인 대원전선 지금 현재 19%,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175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대한제당도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써니전자 같은 인물 관련주들도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 ENG와 동양철과는 현재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상승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업종들인데요. 현재 SDN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폭탄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래량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4%가량 빠지게 되면서 조금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도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3S도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전기 18%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그간 조금 좀 물량이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4.3% 올라와 주면서 1,319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하락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장 초반부터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요.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2.3%로 그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든든하게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나란히 1.1%에서 2%가량 강세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알테오젠이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여전히 오늘 강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장 초반에서는 펩트론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4.3% 강세 실현하고 있는 모습 함께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는 쉬어가는 모습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채로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빼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플러스권 찍혀 있긴 했습니다만 개장 초 대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후장까지 수급에 대한 이동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